2026년 3월 백악관 상황실에서 한 보고서가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석유 없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28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먼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안보국에서 22년째 일하고 있는 정책관입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호출되는 부서가 우리 팀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도 대체 에너지 시나리오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에너지 강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라는 영역에서 한국은 그저 수입국이었을 뿐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에너지 안보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26년 3월 초 제 책상 위로 떨어진 한 장의 긴급 메모 때문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피퓨리였습니다. 며칠 사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보복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와 동맹국의 에너지 시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들이 잇따라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3월 첫째 주가 끝날 무렵 그 좁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패닉에 가까웠습니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지나는 통로였고, 그 통로가 막히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공유가 부족해지고 화학 원료가 끊기고 발전소 연료가 흔들립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에너지부 청사 7층 상황실에는 형광등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침바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평소라면 점으로 가득해야 할 그 화면이 군데군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사무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산하 에너지 대응팀장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48시간 안에 줘야 할 게 있어요. 석유 공급이 완전히 끊겼을 때 미국과 동맹국이 버틸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시나리오 전체를 정리해 주세요. 단순 비축유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작동하는 대체제가 뭔지, 그 나라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태양광과 풍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원자력이었습니다. 둘 다 답이 되긴 했지만 둘 다 시간이 걸리는 답이었습니다. 발전소는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트럭이 굴러가야 하고 배가 떠야 하고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맹국 명단을 펼쳤습니다. 독일은 태양광 패널을 잘 만들지만 그것으로 화물 트럭을 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도요타가 수소차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였지만 자료를 넘기는 제 손은 곧 멈췄습니다. 양산 대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생산량은 압도적이었지만 그 전기를 실을 나를 그릇이 없었습니다. 명단의 절반을 지우고 나서야 저는 책상에 앉아 자료를 펼치다가 한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소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해야겠습니다. 저는 수소 에너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22년간 에너지 정책을 다루면서도 수소는 늘 미래의 기술, 아직 멀었다고 여겼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중국이 만들고 원전 기술은 우리와 프랑스가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수소는 그냥 학회에서나 떠도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훑던 제 손가락이 어느 표 위에서 멈췄습니다. 표 제목은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 점유율이었고, 1칸에 적힌 이름은 미국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늘 좋은 동맹국이었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논할 때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무슨 에너지 강국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보좌관에게 한국 자동차 산업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보좌관 사라 첸이
종이컵에 담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온 건 그로부터 10분 뒤였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 모니터를 흘끗 보고는 표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이요. 콜먼. 거기 진짜예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방금 본 숫자입니다. 사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1위라니 흥미롭긴 하네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정도가 아니라 제 보고서의 전제 자체를 흔드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저는 제가 가진 48시간 중 첫 시간을 그렇게 써버렸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대로 쓰려면 한국이라는 이름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가져온 자료를 다 읽기도 전에 저는 영상통화 일정 하나가 잡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에너지부가 위기 때마다 소집하는 민간 자문단 회의였습니다.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의 전문가들이 화면 너머로 모였고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토 케니치. 도요타에서 25년간 수소 연료 전지차 개발을 이끈 인물이었고 지금은 일본 자동차 공업회 자문역으로 미국 정부 회의에도 자주 초청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사토는 정장깃을 한번 매만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콜먼 씨, 오랜만입니다. 그의 손목에는 늘 차고 다니는 묵직한 시계가 있었는데 회의 중에도 그는 그 시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때 나오는 신호라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화면 뒤로 보이는 사토의 사무실 벽에는 도요타 미라이 시제차 앞에서 찍은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그가 30년 가까이 한 가지 기술의 인생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토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수소는 분명 미래입니다. 다만 콜먼 씨, 누구의 기술을 보고 계신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사토의 손가락이 시계를 2번 두드렸습니다. 한국이요. 사토는 살짝 숨을 내쉬었습니다. 콜먼 씨,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한국은 좋은 추격자입니다. 하지만 추격자와 개척자는 다릅니다. 도요타는 1992년부터 수소 연료 전지를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쌓아온 기초 연구 위에서 한국이 양산 타이밍만 살짝 앞서간 겁니다. 그건 기술력이 아니라 운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랐을 뿐이지 핵심 원천 기술은 지금도 일본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일견 타당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연료전지의 기초 원리를 연구한 역사는 일본이 한국보다 길었습니다. 사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한국이 양산을 서두른 이유는 기술적 자신감이 아니라 시장 선점 욕심이었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채 차를 먼저 풀었다가 몇 년간 판매가 처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신중하게 기다렸을 뿐입니다. 사토는 화면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콜먼 씨, 한국이 자랑하는 국산화율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백금 촉매의 정제 기술이나 일부 정밀 부품의 제조 장비는 지금도 일본 소재 기업에서 사가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숫자만 보면 화려하지만 그 숫자 안쪽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화면 한쪽에 떠있던 다른 참석자들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멈추고 사토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참석한 한 동료는 마이크를 켜고 짧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토는 그 질문에 대답 대신 옅은 미소만 지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운 답답처럼 들렸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만큼은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붙어있던 의문표가 더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운이 좋았던 나라, 그 한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말 사실이에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토의 말에는 분명 일부 사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들이 전체 그림인지
아니면 그가 보여주고 싶은 조각만 잘라낸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한국 자동차 산업 자료를 다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렇 콜먼, 운이 좋아서 1위를 했다면 그 운이 몇 년째 계속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운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한국이 그 자리를 지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1998년이라는 숫자부터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펼친 저는 1998년이라는 숫자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연료전지 개발팀이라는 조직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인원은 한두 명, 예산은 거의 없었고 실험 장비라고 부를 만한 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 어떤 자동차 회사도 수소 연료전지를 도로 위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토가 말한 것처럼 토요타가 더 일찍 연구를 시작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격차를 정면으로 메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연료전지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백금 촉매, 고분자 전해질막, 분리판 같은 부품을 외국에서 사오면 가격이 자동차 한 대 값을 넘었고 기술 이전은 거절당했습니다. 개발팀을 이끈 한 연구자는 연구실을 나와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대전과 부산의 대학교 20곳이 넘는 연구실 문을 두드렸고 화학과 재료와 기계공학 교수들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동차에 수소를 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당시 학계에서도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대학보다 더 어려웠던 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금속 가공 업체, 화학 소재 업체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새로운 부품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문 수량이 극히 적은 상태에서 당장 이익이 나는 사업에 뛰어들 회사는 없었습니다. 어떤 업체 대표는 수소차가 10년 안에 도로를 달릴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고 어떤 곳은 양산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투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거절이 거절을 낳는 시간이 몇 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사토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시장 선점 욕심으로 서둘렀을 뿐이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분명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서두른 이유가 욕심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자료를 읽을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기술을 사올 곳도 빌려줄 곳도 없는 상황에서 직접 만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수년에 걸친 설득 끝에 협력사는 처음 100여 곳에서 결국 300곳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분리판을 깎고 전해질막을 코팅하고 수소 탱크에 탄소 섬유를 감는 작업이 각자의 공장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그 생태계가 첫 성과를 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연료전지 스택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듬해에는 시스템 전체의 국산화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모델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84km였습니다. 불과 5년 전 시제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옆에 적힌 또 다른 숫자를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율 99%, 사토가 말한 일본 의존 구조라는 표현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숫자였습니다. 사라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다가 숫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99%요? 그녀는 같은 숫자를 한 번 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콜먼, 이거 자원도 없고 기초 연구도 늦게 시작한 나라 이야김 맞아요. 저는 대답 대신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30년 먼저 시작했다는 사토의 말과 한국이 부품의 99%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이 숫자는 같은 산업을 두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산화율 99%는 자료를 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일본 부품 의존도가 높다는 말씀과는 다른 그림 아닙니까? 답장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토는 짧게 답했습니다. 초기 국산화율 수치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밀 공정 장비는 여전히 일본산이 많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읽으며 처음으로 사토가 한 발 물러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고 범위를 좁혀서 방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토는 거기서 메시지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콜먼 씨, 국산화에 성공한 것과 그 차가 실제로 팔린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첫 양산차의 판매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사토가 새로운 전선을 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라운드에서 밀리면 다음 라운드의 무기를 미리 꺼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가기 전에 그 양산차의 판매 기록부터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물론 양산까지 가는 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험실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와 도로 위에서 몇만 킬로미터를 견디는 연료전지는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부피는 가솔린 엔진과 비슷한 크기까지 줄여야 했고 출력은 100kW 이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시동이 걸려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이 이어졌고 한 번의 내구성 시험에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자료에는 그 시기 한국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거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세계적으로 팔리면서 미래차의 답은 배터리라는 인식이 업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연료전지 개발팀에 쏟는 예산을 전기차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회사 안에서도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사토가 펼치는 논리와 20년 전 한국 기업 내부에서 나왔던 회의론이 거의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포기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사토가 말한 양산차의 판매 기록부터 찾았습니다. 2013년 2월 현대자동차는 투싼 기반의 수소 연료 전지차 양산을 공식 선언했고 4월부터 덴마크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도요타의 미라이가 출시된 건 그보다 1년 8개월이 지난 2014년 말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이름은 분명 한국 차지였습니다. 다만 사토의 말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넘기자 바로 다음 주된 숫자가 보였습니다. 출고 가격 1억 5천만 원. 한국 내 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10곳 남지지였고 2017년까지 5년간 전 세계 판매량을 모두 합쳐도 수백 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맞습니다. 사토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지만 사업으로서는 처참했습니다. 같은 시기 도요타 미라이는 일본 정부의 대규모 충전소 투자에 힘입어 누적 판매 5,000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 사토가 손목시계를 톡톡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아니라 자신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는 여유로운 손짓이었습니다. 보십니까, 콜먼 씨. 그가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 격차를 보며 사토가 회의에서 보였던 여유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깃발을 꽂았지만 그 깃발 아래 시장은 텅 비어 있었던 셈입니다.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이 시기에 수소차 프로젝트를 접고 배터리 전기차에 자원을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게 올라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다음 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그 결정이 쉽게 내려진 게 아니라는 메모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수소차 사업을 접자는 의견과 한 번 더 가보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결론이 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사업을 접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차를 만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2018년 1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공개된 차량의 이름은 넥소였습니다. 이전 모델의 후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소 연료전지 전용으로 설계된 차였습니다. 연료전지와 수소 탱크와 모터의 배치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렸고 효율은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609km로 늘었고 가격은 보조금을 적용하면 3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던 첫 모델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손을 멈추고 사토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양산차가 실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이후에 한국이 보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토의 답장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시장 환경이 좋아진 덕분이라고만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을 제정했고 충전소가 10곳에서 200곳을 넘기며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자료에는 그 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따로 움직였다면 이런 속도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업이 차를 만드는 동안 정부는 법을 만들고 법이 만들어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간 사례는 흔치 않다는 설명이 덧붙어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런 속도로 법과 인프라가 함께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비교 문장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환경을 만든 것 자체가 정책과 산업이 함께 움직인 결과였다는 사실은 사토의 답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깔리자 넥소의 판매는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출시 5년 만인 2023년 글로벌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했고, 그 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세계 수소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토요타는 2세대 미라이를 출시하며 추격에 나섰고, 독일 BMW도 수소 연료전지 시험 차량을 도로에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축적된 300개 협력사의 기술이 가격 경쟁력으로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토요타는 일본 내 부품 공급망을 여전히 구축하는 단계였고, BMW는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세 회사의 타임라인을 나란히 넣어놓은 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 양산, 토요타는 추격, BMW는 시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다는 사토의 전제 자체가 표 위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래프 하나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12년 출시 당시 처참했던 판매 곡선이 10년 뒤 거의 수직으로 꺾여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그 그래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 그려지는 곡선이 아니에요, 콜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실패의 순간이었고,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 실패 뒤에 한국이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던 사라가 화면 아래쪽을 가리키며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승용차는 시작이었을 뿐이고 진짜 승부는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이었습니다. 승용차에서 입지를 다진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대는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이라는 판단이 자료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톤의 화물을 싣고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대형 트럭에 연료전지를 얻는다는 것은 승용차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출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내구성을 유지해야 했고, 승용차용 스택 하나로는 출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9kW급 연료전지 스택 2기를 병렬로 연결해 180kW의 출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72kW 규모의 고전압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이 트럭의 이름은 엑시언트였고, 2020년 7월 현대자동차는 양산체제 구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첫 수출 대상국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스위스였습니다. 자료에는 그 이유가 짧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면적은 작지만 알프스를 관통하는 물류 루트가 핵심이었고, 트럭이 해발 2000m가 넘는 고갯길을 오르내려야 하는 극한 환경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어디서든 통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자료를 작성한 분석가는 이 선택을 두고 보통 기업은 가장 쉬운 시장에서 먼저 검증받으려 한다는 통설과는 반대되는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2020년 10월 첫 물량이 스위스에 도착해 냉장 운송과 일반 화물 운송에 투입되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처음에 차가웠습니다. 다임러와 볼보 같은 유럽 상용차 거인들은 수소트럭 양산을 2030년 이후로 잡고 있었고, 아시아 업체가 자신들보다 10년 앞서 양산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 유럽 업계지는 당시 기사에서 이 시도를 시범 운행 수준의 마케팅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소규모 시범 운행에 불과할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사토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추격자와 개척자는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의 초기 반응이 사토의 논리와 정확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엑시언트는 스위스의 겨울과 알프스의 경사로를 버텨냈습니다. 자료에 첨부된 운행 일지에는 영하 15도의 새벽, 도로 표면이 얼어붙은 고갯길을 오르는 장면이 짧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디젤 트럭들이 체인을 감고도 미끄러지는 구간에서 엑시언트는 별다른 보고 없이 같은 길을 통과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회 수소 충전으로 약 400km를 주행했고 충전 시간은 디젤 트럭의 주유 시간과 비슷비슷한 8분에서 20분 사이였습니다. 배출하는 것은 오직 물뿐이었습니다. 디젤 트럭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약 80톤인데 엑시언트는 이 수치가 0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차량은 독일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까지 퍼져나갔고 용도도 냉장 냉동벤에서 청소차와 크레인 탑재 차량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스위스의 한 물류회사 관계자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처음 차를 받았을 때는 비상용 디젤 트럭을 따로 대기시켜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상용 트럭은 단 한 번도 시동을 걸 일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6월 유럽 누적 주행거리 1천만 킬로미터를 돌파했고 2025년 1월에는 2,000km를 넘어섰습니다. 지구를 500바퀴 돈 거리였습니다. 유럽 5개국에서 100대가 넘는 차량이 매일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단 한 건의 중대 결함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00km, 무결함 0건. 자료에는 같은 기간 시범 운행 중이던 경쟁업체 차량들의 결함 보고 건수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 그 칸은 0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건 이상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웃었던 유럽 업체들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매년 발표하는 올해의 발명품 목록에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 200가지가 포함되는 그 목록에서 대형 상용차 분야의 한국 차량이 선정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타임은 선정 이유로 무공해 대형 운송의 상용화를 실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사라는 그 기사를 화면에 띄워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타임이요, 자동차 잡지도 아니고. 저는 그 반응이 사라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료 말미에는 이 소식이 전해진 날 유럽 자동차 업계 콘퍼런스에서도 비슷한 정적이 흘렀다는 기록이 짧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사토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사토의 답장은 한참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좋은 성과입니다. 다만 유럽 시장 하나의 성공일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사토의 반박이 힘을 잃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먼저 시작한 기술력, 운에 불과한 양산, 일본 부품 의존, 시장 환경 덕분인 말들이 차례로 나왔다가 차례로 무너졌고 이제 남은 건 유럽 하나일 뿐이라는 축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메시지 끝에 시계 이모티콘 대신 짧은 마침표만 남겼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 문단을 채웠을 반박이 한 줄로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유럽 하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자료였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치며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호르무즈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제게 주어진 48시간 중 이미 30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서 있는 위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8년 전부터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 매달려온 한국은 2026년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승용차와 수소 대형 트럭을 동시에 양산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은 42.9%로 압도적 2위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 옆에 적힌 일본의 점유율을 봤습니다. 7.3%였습니다. 저는 그 두 숫자를 한 화면에 띄워놓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2.9와 7.3, 같은 산업, 같은 기간,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사라는 그 표를 들여다보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옆에서 함께 자료를 검토하던 국무부 동료도 모니터 쪽으로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뒤집힐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토에게 이 표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30년 먼저 시작한 나라의 점유율이 7.3%, 추격자라 불린 나라의 점유율이 42.9%. 이 격차를 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참 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콜먼, 더 이상 누가 먼저 시작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끝까지 갔냐의 문제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사토가 회의 첫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토요타는 30년 넘게 쌓아온 기초 연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초 연구를 양산을 시장 점유율로 끝까지 끌고 간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지금 이 전쟁이 만들고 있는 파급 효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1970년대 오일 쇼크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보다 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고, 하루 11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공급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전쟁 시작 후 열흘 동안 유럽의 에너지 비용이 약 5조 원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대만처럼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즉시 비상에너지 수급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자료 한쪽에는 그 비상대책의 실제 모습도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타르를 출발한 LNG 운송선들이 호르무즈를 피해 아프리카 남단을 도는 우회 항로로 몰리면서 운송 기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일본 일부 공항에서는 항공유 비축분이 임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유독 흔들리지 않는 항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수소 충전 인프라와 수소 트럭 운행 일정이었습니다. 보고서 어디에도 차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도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먼저 대안을 손에 쥔 나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28년 전 빈 실험실에서 시작된 결정이 자원이 없는 나라를 자원 위기에서 가장 덜 흔들리는 나라로 바꿔놓은 셈이었습니다. 자료에는 한국 정유사들조차 이번 사태로 정제 마진에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는데, 그럼에도 운송과 산업 현장에서 디젤을 수소로 대체할 수 있는 설비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 충격의 크기를 줄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쟁 발발 직후 수소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5년 단일 계획을 긴급 발표했고, 유럽 각국 의회에서는 수소 인프라 투자를 앞당기자는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산업 전문가들은 2026년을 수소 산업의 심판의 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토의 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그가 여전히 접속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는데도 어떤 글자도 올라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토씨, 지금 일본의 수소 트럭은 도로 위에 몇 대나 있습니까? 채팅창에 작은 점 3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답을 쓰다가 지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짧게. 확인 중입니다. 저는 그 3글자를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25년간 토요타의 수소차 개발을 이끈 사람이 자기 나라의 수소트럭 운행 대수를 즉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사토는 평소처럼 시계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깃을 매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반박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초, 10초, 15초가 지났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가 등받이에 완전히 몸을 기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콜몬, 저 사람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반박이 처음으로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에너지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이 없어서 가장 먼저 다른 길을 찾아낸 나라였습니다. 28년 전의 선택이 2026년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단단한 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와의 회의 녹취록을 다시 열어 첫 발언부터 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추격자란 단어로 시작된 그의 논리가 결국 확인 중입니다라는 3글자로 끝났다는 사실이 묘하게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결론을 적으면서도 아직 보고서에 넣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갈 마지막 자료를 찾던 중 저는 한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한 공학상 시상식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단상에 선 사람은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처음부터 이끌어온 책임자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에 수수한 정장을 입은 그는 상을 받으러 나온 사람치고는 표정이 무겁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상식장 조명이 그의 얼굴 위로 떨어지고 있었고 객석에는 그가 접 키워낸 후배 엔지니어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막을 켜고 그의 수상 소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1998년에 첫 실험실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원 한두 명, 예산은 거의 없는 작은 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절 자신이 직접 찾아다녔던 대학과 중소기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거절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업체 대표는 그의 앞에서 수소차가 10년 안에 도로를 달릴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왔다고 말하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날 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제목까지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했을 때 시상식장 곳곳에서 옅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거기서 살짝 갈라졌습니다. 그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 저희 팀 안에서도 그만두자는 이야기가 매년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미 30년 먼저 시작한 기술을 한국이 뒤늦게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 번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만두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시절 매일 밤 적었던 연구노트 한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빼곡한 실패 기록 사이에 딱 한 줄, 내일 다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한 줄을 가리키며 그 시절 자신을 버티게 한 건 확신이 아니라 그저 그 다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사라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깨를 살짝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장 냉정하게 숫자만 따지던 예산 담당 동료조차 안경을 벗어 눈가를 한번 눌렀습니다. 영상 속 그의 다음 말이 그 정적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협력사 300곳 중에는 몇 년째 매출 없이 부품만 개발하다가 결국 문을 닫은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들 사장님들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양산이 되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는 한 작은 부품업체 사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분이 마지막으로 공장 문을 닫던 날 자신에게 건넸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좋은 길 가시는 거 봤으니 됐습니다. 그는 그 말을 옮기면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는 거기서 말을 한 번 더 멈췄고 시상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은 시상금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상의 상금 전액을 모교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돈은 친환경 기술을 공부하는 후배 공학도들을 위한 장학금이 되어 지금도 매년 전달되고 있다고 자료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들을 한 명씩 눈으로 훑어보고는 자신이 1998년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향해 두 문장을 남겼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엔지니어가 되자.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엔지니어가 되자. 저는 영상을 끄고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점유율, 주행거리, 국산화율, 모든 숫자가 한국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이 사람의 떨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22년간 정책 보고서를 써오면서 숫자 앞에서 눈가가 뜨거워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 인터뷰의 한 장면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넣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토에게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사토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일본이 다시 이 격차를 따라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는 한국의 표준을 따라갈 계획입니까? 화면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토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잠시 아래로 떨궜다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회의실 안 다른 참석자들도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든 채 손을 멈췄고 저 역시 다음 질문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회의창 한쪽에 작은 알림이 떴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조용히 참석만 하던 유럽 자동차 업계 자문위원 마르쿠스 발덴이었습니다. 그는 다임러 산하 상용차 부문에서 17년을 일한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지금까지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은 채 메모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화면 한쪽 구석에서 종이 노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기만 했고 카메라가 그를 비출 때마다 안경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의 첫날 사토의 의견에 가볍게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음성을 켰을 때 마이크 너머로 종이를 덮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먼,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 회사도 처음엔 엑시언트를 시범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부 보고서를 다시 봤는데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던 저희 일정이 사실상 이미 늦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발덴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화면 쪽으로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제가 이틀 동안 적은 메모입니다. 처음엔 한국 측 주장에 허점을 찾으려고 적기 시작했는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반박할 지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국 측에 기술 협력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사안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사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15초가 지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눈가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화면을 바라봤는데 그 시선은 어디에도 고정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간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 위로 시선이 잠시 머물렀지만 그는 이번에는 그 시계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발덴조차 더는 말을 잇지 않고 그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고 화면 속 누구도 그 정적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제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콜먼, 이게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 참석자들을 한 명씩 둘러봤습니다. 처음 회의를 시작했을 때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떠있던 의문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덴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건 제 계산에 빠져있던 변수였습니다. 추격자가 표준이 되는 순간을 저는 직접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 문장을 더 보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0년 전 저희 경영진 회의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한국을 진지하게 검토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인용할 문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토는 화면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겼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콜먼 씨. 저는 그 한 줄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이틀 전 회의에서 한국을 운이 좋은 추격자라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검토하겠다는 말로 자신의 30년 경력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마지막으로 회의창을 닫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콜먼, 이 보고서 쓰는데 48시간이 걸렸지만 이 결론이 만들어지는 데는 28년이 걸린 거네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저장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청사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길게 늘어선 채 저를 따라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멀리 워싱턴 모뉴먼트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 너머로 동쪽 하늘이 아주 천천히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고 멀리서 첫 출근 버스의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8년 전 한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된 결정이 지금 이 순간
백악관 책상 위에 놓일 보고서의 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자원이 없어서 가장 먼저 다른 답을 찾아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48시간 전 저는 한국을 좋은 동맹국,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제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그 나라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28년의 거리를 걸어서 건너온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거절당했던 연구자, 문을 닫은 협력사 사장,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자원은 땅속에 있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은 사람들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보고서 표지에 적어 넣기로 했습니다. 정책 보고서 치고는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8년간 거절과 실패를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가장 단단한 답을 가진 나라로 서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고 이 전쟁이 언젠가 끝나더라도 한국이 28년 동안 쌓아온 이 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